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며느리의 충격적인 두 얼굴을 알게 된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많다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일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점집 딸로 태어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정육점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일이라 저도 부모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요즘 말로 아들 바보라고 할 정도로 저희 애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험한 일을 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집에 오면 꼭 저희 애들을 안고 놀아주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얼른 이리 와. 아빠가 우리 윤호랑 윤석이한테 뽀뽀 좀 해보자. 저희 애들도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까르르 웃으며 남편한테 안기고 뽀뽀를 하더군요. 남편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니 저 혼자 애 둘을 키우는 게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보다 훨씬 힘들 거라는 생각에 늘 남편 내조까지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선 부모님께 배운 걸 살려서 시장에 정육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저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학교 끝나고 맨날 정육점에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많이 덥죠? 제가 부채질 해드릴게요. 어때요?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하고 말고 우리 윤호가 부채질 해주니까 땀이 쏙 들어가네. 정육점에 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도 저희 애들은 항상 저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신선한 고기만 파는 우리 엄마표 정육점입니다. 어머, 사장님 아들들이에요? 아유,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손님들이 저희 애들을 칭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저희 애들은 누구보다도 착한 애들이었거든요. 특히 저희 작은 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시장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가면 그 작은 손으로 들어주기도 하고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꼭 일으켜주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작은 아들이 학교 끝나고 정육점에 왔는데 신발은 어디다 두고 맨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맨발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반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굣길에 걔가 울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애들이 걔 신발을 하천에 던져버렸다는 거 있죠? 신발이 저 멀리까지 떠내려가 버렸다고 하길래 그냥 제가 신고 있던 신발 벗어서 줬어요. 어차피 전 집에 신발 한 켤레 더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저는 친구를 위해 신발을 벗어줬다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친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희 정육점에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아들의 신발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윤석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줄도 몰랐는데 괴롭힘을 당한 저희 아들한테 윤석이가 신발까지 벗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몰라요. 이건 윤석이가 저희 아들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니 꼭 받아주세요.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엄만 그렇게 말하며 저한테 사과가 여러 개 담긴 봉지를 하나 주더군요.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도 꼭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때문에 모르는 엄마한테 감사 인사도 받아보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착했던 저희 아들들이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둘째까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 그치? 당신도 정육점에서 장사 잘하고 있고 나도 이젠 건설 현장에서 반장하면서 꽤 벌고 있잖아. 난 돈 열심히 벌어서
60살 되기 전에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는 게 꿈이야. 우리 꼭 그 꿈 이뤄서 당신이랑 나랑 편하게 살자.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우리 애들한테 당당하게 재산 물려주는 거야. 어때? 저는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자면서 남편과 손을 꼭 붙잡고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큰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랑 남편한테 빨간 내복이랑 현금이 든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 이렇게 어엿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꼭 효도하고 살게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작은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부럽다. 나도 빨리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저도 얼른 취업해서 형보다 더 좋은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아셨죠? 그런데 저희 작은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지만 남편은 결국 5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나갔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주검이 돼서 돌아오는 게 어딨어. 당신 열심히 일해서 60살 전에 건물 하나 사는 게 꿈이라며. 그 꿈 아직 이루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저희 아들들도 너무 큰 슬픔에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저희 작은 아들은 거의 쓰러질 듯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취직해서 한턱 쏜다고 했잖아요. 효도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발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생만 하다 가버린 남편이 생각나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눈물을 닦을 때도 많았어요. 집에서도 툭하면 눈물이 쏟아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애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달래줬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아직 젊은 저희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에 저희 작은 아들도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들은 취업이 확정되던 날 저랑 같이 남편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래 취업하면 과하게 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도 저랑 술 한 잔은 해주실 수 있죠? 저 효도 못했으니까 제가 드린 이 술이라도 받아주세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남편한테 술을 올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도 직장인이 되어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첫 휴가 때 친구들이랑 같이 계곡에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니까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 수영 잘하는 거 모르세요? 어릴 때부터 동네 하천에서 단련된 수영 실력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수시로 잘 놀고 있는지 사진도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곡으로 떠난 아들은 정말로 저한테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저녁엔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면서 다 같이 브이를 하고 찍은 사진도 보내줬는데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계곡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저희 아들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데 아들의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윤석이 어떡해요? 윤석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석준아, 너 석준이 맞지? 우리 윤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까 계곡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어린애가 급류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도와달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윤석이가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그 애는 구해냈는데 윤석이가 그만 손을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구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말릴 틈도 없이 윤석이가 뛰어들어 버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 돕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세상에 남을 돕다가 명을 달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너무 큰 슬픔에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윤서가 이 애밀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아무리 네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솔직히 처음엔 저희 아들이 구했다는 그 애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애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일이 없었어도 저희 아들은 언젠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다치거나 희생되더라도 남을 위해 몸을 던졌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더니 저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먼저 떠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 이후 저희 아들이 구해준 그의 부모님이 절 찾아와 작지 않은 보상금을 건네주더군요.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무릎 꿇고 저한테 사죄하는 그 부모를 보고 죄책감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만에 작은 아들까지 잃게 되니 삶의 의욕이 싹 사라지더군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큰아들이 출근해서도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 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몸 좀 괜찮으세요?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밥이라도 드세요. 입맛 없다고 또 굶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최대한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테니까 이따가 저녁에 저랑 같이 집 앞에 산책이라도 해요. 아시겠죠? 큰아들이 그렇게 제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위로해주니 저도 점차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갖고 싶다던 남편의 소원을 이루고 세상을 떠난 저희 작은 아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 큰아들도 동생 목까지 저한테 효도하겠다며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과묵하고 내성적인 저희 아들과는 달리 엄청 활발하고 애교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오던 날 밝게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버릇없는 딸 말고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애교 있는 딸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싹싹한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안사돈도 되게 좋은 분 같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을 듣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박가사돈께서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까지 그렇게 잃으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제가 상상도 할 수 없겠네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겨내시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저희가 사이로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돈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돈이면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예비 박가사돈도 정중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저희가 딸을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사돈께서 저희 딸 혼낼 땐 혼내면서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품이 좋아 보이는 예비 사돈들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말처럼 결혼 후에 저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는데 주말마다 찾아와 절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녔어요. 어머님, 오늘 저랑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우리 가서 커플티 사 입어요. 뭐? 커플티? 아유, 내가 젊고 예쁜 너랑 같은 옷 입으면 안 어울리지. 에이, 어머님이 얼마나 아리따우신데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옷 사러 가요. 저 어머님이랑 같은 옷 맞춰 입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며느린 그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음식하는 법도 알려달라고 하고
김장할 때도 와서 열심히 돕더라고요. 게다가 툭하면 제가 보고 싶다면서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워낙 저한테 잘하니까 저도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킨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에 드디어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원하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지방 대도시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게 되었거든요. 물론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 지방에 있는 건물은 비교가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엄청난 성과였고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나 드디어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소원 이루게 되었어.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당신이 꼭 같이 이루자고 한 소원이었는데 나 혼자 이루고 나 혼자 편히 살게 돼서 미안하네. 나 당신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나 꼭 지켜봐줘. 알았지? 저는 그때부터 정육점을 그만두고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돈까지 저한테 축하한다면서 선물로 큰 화분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그 화분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쪽에 놔두었답니다. 그 이후 저는 집에서 쉬는 것도 심심하고 해서 건물 청소를 직접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주말에 가끔씩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화장실 청소를 도와주던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유, 쓰레기통이 떡하니 있는데 왜 쓰레기를 바닥에다 버리는 거지? 어머님, 제가 컴퓨터로 안내문이라도 하나 인쇄해서 붙여드릴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요. 아유, 그런 거 해주면 나야 고맙지. 난 컴퓨터도 할 줄 몰라서 그냥 종이에 써서 붙이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인쇄해서 붙이는 게 100번 낫지 않겠니? 며느린 정말 예쁜지만 골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며느리가 제가 건물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느 날 저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초음파 사진을 하나 주는 겁니다. 어머, 이거 뭐니? 이거 설마 초음파 사진 아니냐? 네, 맞아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 됐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어찌 이렇게 좋은 일이. 새아가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내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는구나. 그 후 며느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주말에 가끔 아들 집에 올라가 손주를 봐줬어요. 예, 애미야. 우리 손주 내가 볼 테니까 넌 우리 아들이랑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바람이라도 쐬고 와라. 이럴 때 시어머니 찬스 쓰는 거야. 에이, 치사하게 저희끼리 어떻게 가요. 그럼 우리 애 유모차에 태우고 어머님도 같이 나가세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유모차를 끌며 산책도 했답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에 복덩이 같은 손주까지 아픔이 많던 지난 세월을 다 잊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 손주가 아직 돌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저한테 하루만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번에 저희 오빠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입원했거든요. 병문안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애 데리고 가기가 좀 애매해서요. 아이고, 사돈 총각이 많이 다쳤다니 걱정이네. 내가 지금 바로 올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사돈 총각이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한우를 사서 몸보신하라고 며느리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명절이라 며느리가 왔길래 사돈 총각은 몸 건강이 잘 있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아, 어머님, 아무래도 저희 오빠 올해 삼재인가 봐요. 세상에 6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면서 이번에 또 사고가 난 거 있죠? 뭐라고? 아이고, 무슨 교통사고 그렇게 자주 당한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아무래도 재수 온 붙은 것 같아요. 아,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이라도 해야 되나? 6개월 사이에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다는 걸 듣고
정말 안타깝더군요. 그래도 이번엔 크게 다치진 않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희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린이집에서 받은 알림장을 저한테 맨날 문자로 보내줬어요. 요즘 어린이집에선 하루 동안 뭘 하면서 보냈는지 사진까지 찍고 꼼꼼히 글로 적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저희 손주가 재미있게 잘 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 생일 때마다 와서 저한테 생일상까지 차려주던 며느리가 이번 생일 땐 오지 않은 거예요. 아들 혼자 와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 지금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셨어요. 징역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처가집 얼마나 난리 나는지 몰라요. 뭐? 아니,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양반이 사기죄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바깥사돈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뒤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아빠 어떡해요? 저희 아빠도 사기당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어머님도 저희 아빠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나쁜 짓 하실 분 아니잖아요. 평생 저랑 오빠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럼 진짜 박가사돈께선 아무런 잘못도 안 하신 거야? 당연하죠. 저희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못 내려가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빠 때문에 친정이 난리가 나서 제가 내려갈 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어. 아니, 너희 친정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나저나 안사돈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내가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겠다. 저는 안사돈이 걱정되어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안부 연락 정도는 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큰일이 있을 땐 당연히 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안사돈도 서럽게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사돈, 저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저희 남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제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아휴,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면 방송국에 제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한 걸 그냥 당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할 정신은 아니라서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이라도 좋으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돈지간에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아무래도 박가사돈은 누군가를 일부러 등쳐먹었다기보단 의도치 않게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 같더군요. 이 일 때문에 가족 모두가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에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박가사돈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쯤부터 이상하게도 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 몸이 무겁고 입맛도 없긴 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쭉쭉 빠지고 먹은 것도 없이 오바이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급격히 안색이 안 좋아진 절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어디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안 좋아지셨는데요.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확실히 알아야 치료를 하든가 하죠. 그렇게 저는 아들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요? 검사 결과 제가 말기암이라고 하더군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60대 중후반인데 길어야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끌어안고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올 걸 그랬다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며느리도 충격이 컸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이 왜 말기 암이냐고요? 세상 사람들 다 암에 걸려도 어머님은 안 걸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 어머님이랑 오래오래 같이 지내고 같이 늙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빈이 대학도 들어가고 장가도 가는 건 보셔야죠. 저는 며느리가 거의 숨 넘어갈 듯이 울길래 안심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미야, 나 아직 안 죽었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나 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꼭 나을 거니까 걱정 말거라. 그래도요, 어머니. 어머님이 너무 아프시다고 해서 제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 시애밀 이렇게 끔찍히 생각해주니 내가 고마워서 어쩌나. 그나저나 너 지금 친정에 가 있다며? 안 그래도 바깥 사돈 때문에 안 사돈이 많이 힘드실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더 심력 끼쳐드릴까 봐 걱정이다. 난 진짜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울고 안 사돈이나 옆에서 위로해드려라. 네, 어머님. 제가 오늘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다가 내일은 어머님 뵈러 갈게요. 밥 꼭 잘 챙겨 드시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할 말이라도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며느린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요즘엔 휴대폰이 다 터치 방식이라서 간혹 잘못 눌릴 때가 있잖아요. 아마 저희 며느리도 잘못 눌러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형이야, 네 시엄마네 건물 시세가 얼마라고 그랬지?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던 며느리가 180도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이, 몰라. 아마 최소한 2, 30억은 하지 않을까? 어머, 그래? 야, 완전 땡 잡았네. 그 돈이면 너희 아빠 합의 보고 꺼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운 좋게 이 타이밍에 그 할망구가 암에 걸릴 게 뭐니? 아주 하늘도 우릴 도와주나 보다. 엄마, 우리 시모 길어봤자 6개월이래. 이제 딱 6개월만 연기하고 참으면 돼. 아휴, 내가 그동안 그 늙은 할망구 옆에서 애교 떨고 친한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 그 할망구 죽으면 한몫 받고 이혼해버릴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원래 인생 한 방이야. 최서방이 유산으로 그 건물 받으면 한몫 땡기고 이혼해버려. 당연하지. 아, 나 그 인간이랑 꾸역꾸역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혼 전엔 그래도 사람이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것 같아서 좋았는데 아휴,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재미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내가 솔직히 그 건물 하나 보고 여태까지 참은 거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걸? 그나저나 우리 아빠가 보는 눈이 있긴 있나 봐. 상견례 할 때 그 할망구 보더니 사치는 안 부려도 알짜배기 부자라는 거 한 번에 알아봤잖아. 역시 우리 아빠가 돈 많은 사람은 잘 알아본다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네 아빠가 돈 많은 사람 냄새 맡은 건 전문이야. 그나저나 그 할망군 네 아빠가 피해자라고 한 것도 다 속더라. 하여튼 사람이 정도껏 순진해야지. 아주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입장에선 잘 됐지 뭐. 그 둘의 대화를 다 들은 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아주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제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하던 인간들이 뒤에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에 대고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뭐야? 하고선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저희 집으로 당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난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아들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는지 회사에 얘기하고 바로 내려오더군요. 저는 아들한테 아까 제가 전화로 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선 저한테 이러더군요. 말도 안 돼. 어머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저희 와이프랑 장모님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머니,
잠깐 휴대폰 좀 저한테 줘보세요. 어머니 휴대폰 자동으로 통화 녹음되는 폰이라서 아까 통화한 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아들은 제 폰을 가져가서 만지더니 통화 녹음 내용을 들어보더군요. 저는 제 휴대폰에 저절로 통화 녹음이 되는 줄도 몰랐는데 정말로 둘이 대화한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아들은 그걸 다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인간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고요. 그래, 이왕 가는 거 나도 같이 가자. 안 돼요, 저 혼자 갈게요.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요. 집에서 요양하셔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다. 나도 네 마누라가 너무 괘씸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 아프다는 이유로 여기서 혼자 가만히 있다간 암이 아니라 화병 나서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자꾸나. 나도 가서 아주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저는 아들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왜 올라왔냐고? 넌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아까 나랑 전화 끊고 나서 네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나한테 할망구 어쩌고 하면서 나 죽으면 한몫 챙기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고 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유, 어머님,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막 환청도 들리고 그러시나 봐요. 환청은 무슨? 네가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젠 아주 날 환청까지 듣는 노인네로 만들어? 너 아까 들어보니까 아주 연기력이 영화배우 뺨치더라. 내 앞에선 펑펑 울면서 내 걱정하는 척하더니 뒤에선 내가 하루빨리 죽길 바란 끔찍한 족속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진짜 그런 적 없다니까요. 며느린 끝끝내 발뺌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까 급하게 전화를 끊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제 휴대폰을 며느리 얼굴 앞에 갖다 대고 통화 녹음을 틀더군요.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나 그냥 우리 엄마랑 장난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장난 좋아하시네. 세상에 누가 가족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쳐? 너 여태까지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 하더니 그게 다 우리 어머니 건물이 욕심나서 그런 거였어? 그 건물 하나 가지자고 무려 9년이란 세월 동안 가면 쓰고 살았던 거냐고.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어머님 존경하는 거 알잖아. 내가 무슨 가면을 쓰고 연기했다고 그래. 연기한 거 맞잖아. 이 통화 녹음 속에서 네 입으로 똑똑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너 지금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는 여자였구나. 나랑 한 공간에 살면서 내 뒤통수 칠 기회만 엿보고 있는 무서운 여자였다고.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 건물을 욕심내? 그 건물 구입할 때까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아? 우리 아버진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싶어서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셨어.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서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물 한 번 못 가져보고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버리셨다고. 게다가 그뿐인 줄 알아? 착하디 착한 내 동생도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살다가 좋은 일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네가 가족을 둘씩이나 잃은 슬픔을 알기나 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손 들어드리고 싶어서 고생 끝에 구입한 건물을 네가 뭔데 탐을 내냐고. 여보, 진짜 오해라니까. 난 그냥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길래 우리 엄마랑 어머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을 뿐이야. 우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왜 네 마음대로 유산 얘기 입에 올려? 그리고 너 상속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닌 거 몰라? 내 뒤통수 치고 우리 어머니 재산 뺏어갈 계획이었으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봤냐?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도 자식인데 당연히 같이 물려받아야지. 아, 이제서 제대로 실토를 하는구만. 거봐, 너 우리 어머니 재산 노리고 연기한 거 맞잖아. 그러고 보니 장인도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사기친 거 맞지? 법원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닌데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갈 리가 없잖아.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모의 그딸이겠네 뭐.
그리고 네 오빠도 엄청 수상한 거 알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네 오빠가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타간 게 한두 번이어야지. 솔직히 보험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가족이라서 여태까지 참은 거야. 알아? 참나, 왜 우리 아빠랑 오빠까지 들먹이고 난리야. 우리 가족들 사기꾼 아니거든? 아,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네 오빠한테 전화해봐. 얼마 전에 또 사고 나서 입원했다며? 나랑 같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 오빠한테 보험금 많이 받았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싫으면 그냥 이대로 나랑 이혼하던가. 그건 안 되지. 알았어. 그럼 내가 오빠한테 전화하면 나랑 이혼 안 하는 거지? 그건 생각해봐야지. 그런데 전화 안 하면 생각할 기회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너 전화할 거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해. 나랑 우리 어머니도 다 들을 수 있게. 알았어? 그러자 며느린 저희 아들과 이혼하긴 싫었는지 바로 스피커폰으로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더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몸은 좀 괜찮아? 이번에 보험금 많이 받았어? 야,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원하는 만큼 쫙 땡겼지. 내가 이번에 큰돈 번 김에 너한테 명품백 하나 쏜다. 야, 너 오빠 잘 둔 줄 알아. 오빠가 머리가 좋아서 돈 쉽게 버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명품백도 사주잖아. 너도 나중에 급하게 돈 필요할 땐 오빠한테 배워. 뭐니 뭐니 해도 보험사 등쳐먹는 게 제일 쉽거든. 그러자 며느린 얼굴이 새파래져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 오빠라는 놈도 사기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아주 가족들이 다 가관도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기꾼들을 내 처가 식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네. 아주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나랑 우리 어머니 홀랑 속여넘겼어. 여보, 진짜 미안해. 우리 오빠가 보험 사기 치는지 난 몰랐어. 몰랐다고? 방금 통화한 내용 보니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넌 그것만 문제인 줄 알아? 네가 나랑 우리 어머니 속이고 아픈 우리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고 했던 게 제일 문제야. 나 이런 사기꾼 집안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나랑 이혼하고 꺼지라고. 여보. 아들은 애원하는 며느리한테 친정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더군요. 며느린 한참 동안이나 현관 밖에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더니 어느 순간 가버렸는지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아들 집에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얘기해서 며칠 휴가를 내고 제 옆에서 저를 돌봐줬어요. 죽까지 끓여서 가져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기꾼 집안을 몰라보고 그 인간들이 어머니한테 몹쓸 짓 하게 할 뻔했어요. 제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됐는데 이제 알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가족 전체가 사기꾼이라 작정하고 속이는데 네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니? 그 인간들이 그런 걸 금방 알아채게 할 정도로 허술했다면 네 장인이란 인간한테서 사기당한 피해자들도 나오지 않았겠지.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챈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꾸나. 그 전화를 안 받았으면 영영 몰랐을 뻔했는데 이게 다 하늘나라에 있는 네 아버지가 도운 건가 보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서 유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선 저한테 울면서 막 비는 겁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어머님 건물이 욕심났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엄마랑 장난식으로 얘기한 것 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이랑 이혼하면 못 살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진즉에 네 실체가 다 드러난 마당에 계속 그 가면을 쓰고 있겠다는 얘기야? 너 이렇게 아무리 울면서 반성하는 척 해봤자 소용없어. 진작에 네 인성 다 드러났고 네 더러운 꿍꿍이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았으니까. 건물이 그렇게 욕심나면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 내 아들 재산 뺏어서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네? 제발요.
한 번만 좋아하시네. 너 또다시 나 찾아와서 용서해달란 소리 했다간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너 하나 작살낼 힘은 있으니까.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며느리를 다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번엔 안사돈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사돈, 그래도 우리 사이 좋지 않았습니까? 자식들끼리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른? 당신 같은 사기꾼도 어른이라고 부르나? 딸 앞세워서 내 재산 놀이 너도 똑같아. 아주 집구석에 한 명도 빠짐없이 사기꾼이라고. 나 당신 애들 같은 사기꾼들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전화 끊어.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그 이후에도 계속 며느리랑 안사돈이 저희 아들한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빌었는데 저희 아들이 가차없이 다 쳐내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해서 결국엔 아들이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 끝에 저희 아들은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누리던 제 건물은 당연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그 이후 아들은 전 며느리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저를 옆에서 보살피고 싶다며 직장도 저희 집 근처로 옮기더라고요. 아들은 혹시라도 손주가 저를 힘들게 할까봐 손주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더군요. 하빈아, 할머니 아프시니까 절대로 귀찮게 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졸라도 안 되고 할머니 주무실 때 함부로 깨워서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요. 할머니 절대로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내심 손주가 저를 귀찮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병원 치료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손주의 재롱을 보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손주는 제가 걱정되는지 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제가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제 밥을 떠먹여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우와, 할머니 진짜 잘 드신다.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한테 밥도 다 얻어먹어보네. 그런데 할머니 밥 정도는 혼자 먹을 수 있어. 할머니 아기 아니니까 안 먹여줘도 돼. 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시잖아요. 할머니가 아프면 나도 슬프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내가 우리 하빈이 덕분에 아픈 것도 싹 낫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아들 손주와 같이 살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와중 어느 날 황당한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집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이혼까지 한 마당에 왜 나한테 난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 아무래도 아들은 전 며느리랑 통화를 한 것 같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집 인간들 전부 다 사기꾼 맞았어요. 그 여자네 오빠도 이번에 보험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일부러 여러 번 사고를 내면서 여태까지 보험금으로 1억 원이나 타냈대요. 그런데 그 인간이 방금 저한테 전화해서 지 오빠 감방 안 들어가게 합의금을 좀 도와달라는 거 있죠? 아휴, 인간들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원. 그런 여자가 우리 하빈이 엄마라는 게 정말 수치스럽네요. 아휴, 그럴 줄 알았다. 남매끼리 남 등쳐먹는 게 아주 똑 닮았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그 장인이었던 인간도 피해자는커녕 자기가 주도해서 사기친 거 맞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할 땐 자기도 투자 사기에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투자 사기도 아니었고 본인이 취업 알선 사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취업 알선 사기? 그건 또 뭐야? 자기가 대기업 임원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면서 5천만 원만 주면 자식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피해 금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 임원이랑 친구는 개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네요. 아이고, 참나. 어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사기를 쳐.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에 비해 그 자식들까지 하나같이 다 사기꾼들이었구만. 어쩜 한 명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다 사기꾼일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하마터면 저랑 아들도 그 사기꾼 가족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후 전 며느리 오빠는 결국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잘못을 했으니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길어야 6개월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전 어느덧 1년째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몸이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아마 거머리 같은 그 인간들을 떼어내고 예쁜 저희 아들과 손주 옆에서 지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대로 우리 손주가 장가 갈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행운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게까진 힘들겠지만 그래도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 아들이랑 손주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만큼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미로서 할미로서 경제적인 도움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참 사기꾼이 많은 것 같죠? 사기꾼들이 워낙 작정하고 사람을 등쳐먹으니까 저희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변 사람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